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아픈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아팠던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여자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아픔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저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여성을 한번 모셨어요. 그러면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 방송 스피치 5기로 함께하면서 정말 봉당 오기를 너무 잘했다. 와서 나는 정말 변화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예외적으로 무대를 총장님이 세우시는 건데 왜 세웠냐면 정말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장님이 무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방송 스피치 5기의 우리 이미영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딱 보니까 이쁘죠? 자, 딱 보니까 얼굴 되죠? 몸매 되죠? 또 마음도 정말 단단하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이미영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앉아서 하셔도 돼요. 해도 될까요? 네, 앉아서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봉숭아학당을 만나서 1분 1초가 정말 행복한 몸매 조각가 이 등불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몸매 조각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우리 총장님은 무슨 조각가예요? 인성 조각가. 그런데 몸매 조각가. 1분 1초가 행복한 여자. 나라쟁입니다. 그리고 등불이라는 그런 그 홀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총장님이 등불이라는 홀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세요? 누군가한테 불을 밝히라는 그 뜻으로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까 가수님께서도 낚싯밥에 걸리셨잖아요. 저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총장님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누구 있잖아요. 그분, 저 위에 계신 분. 네.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 알고 보니 여쭤본 거예요. 자, 우리 이미영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토크쇼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미영 선생님의 삶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장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몇 살로 보이세요? 일단 난 그거 까고 가야 되겠어. 난 40살, 5살, 저기 지금 너무합니다. 그건 아니죠. 아부가 너무 심해요. 이분이 올해 40대 마지막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나랑 같은 5학년 된다는 거야, 내년에. 그래서 정말 예쁘고 야리야리하고 이런 여성이 정말 아버지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보고 싶다. 우리 이미영 선생님은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마음이 아파요. 무서웠어요. 맞아요. 우리 김영숙 명창님이 무섭다 그랬는데 우리 이미영 선생님의 아버지도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자, 제가 이 멘트를 보고 저는 이걸 너무 웃긴데 너무 슬픈 거야. 이게 어떤 감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웃어야 될지 내가 울어야 될지 모르는 멘트예요. 7살 때였어요. 7살 때 아버지한테 7살짜리가 아버지한테
반항한 거예요. 어떻게 반항했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도 밥 처먹고 대가리 박아봐라. 먹은 거 다 넘어온다. 아빠도 밥 처먹고 대가리 박아봐라. 먹은 거 다 넘어온다. 아빠가 완전 그 해병대 훈련보다 더한 국기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났고요. 예, 아버지가 그 만주에서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따라서 넘어오셨고, 그러니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강한 그 집념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완전히 진짜 해병대처럼 이렇게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뭐, 시간 안 지켜도 맞고, 뭐, 일을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되게 공주처럼 큰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뭐 무슨 일이든 제가 빨리 적응해서 잘하는 스타일인데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제 6명이서 딱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늘 불안한 속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모두 대가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짝 긴장해. 저희는 저희 집 마당이 그냥 시골인데도 아버지가 그 시멘트로 마당을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대가리를 박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밥을 막 먹었는데 나가서 대가리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았어요. 무서우니까. 박았는데 이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막내거든요. 막내는 좀 당돌해요. 그리고 맹랑한 그 기질이 있어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했어요, 사실. 막 쌍욕을 한 거예요. 저 욕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본성이 드러난 것 같아요. 아버지도 밥 처먹고 대가리 박아보라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뒤로는 대가리 박으라는 거를 안 했어요. 7살 때 유난히 허약했었다고 하는데 산에를 네네. 갔다 오라 그랬다고요. 네. 자, 그 형제들을 다 그 산에를 갔다 오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시간 내에 못 오면 다시 갔다 오라고 시킨대요. 그 정도로 아빠가 완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네. 시키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7살짜리가 오죽하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마음이 좀 네. 되게 공감됐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무섭게 하면 그 공포감이 있잖아요. 네. 뭐 잘못하면은 두드려 맞을까봐. 그냥 딱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간에 탁 치면은 별이 반짝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자, 여러분,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꽤 쇼킹하죠? 쇼킹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부모들은 사랑 방법이었어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네.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 순간에 절대 이해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두 번째 사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시대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한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엄마랑 아버지가, 아이스 깨끼도 팔고, 붕어빵도 구워서 팔고, 이렇게 이제 장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번데기도 팔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학교 갈 때 붕어빵을 구워서 준대요. 학교 가서 팔아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때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네. 저희가 이제 일남 육녀라고 했잖아요. 우리 언니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붕어빵을 구워놔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5개, 10개 이렇게 막 딱 나눠줘요. 그래서 가서 팔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팔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파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저 이거 오늘 못 팔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 좀 사주세요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팔면 선생님이 이제 저희 집에 그런 상황들을 다 알아서 뭐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사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만나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판매하는 것은 전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팔아가지고 오면은 또 혼나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제 자라왔습니다. 아니, 대가리 박는 것보다는 나았죠? 그렇죠. 우리, 잠깐만요. 최영순 선생님? 대가리 박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조금은 창피함이 있었겠죠? 그죠? 네, 창피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은, 어떻게, 자, 지원 방송은 조금 꺼주세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막 이야기하고 싶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면에서도 막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도 약간 그랬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잠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이미영 선생님의 이야기로 갈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 사료? 본 우육 사료 포대 그게 25kg 되는 것을 온 가족이 가서 차에다 이렇게 실는 역할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25kg짜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거? 처음에 제가 그때 20kg였거든요. 근데 20kg인 제가 25kg의 이제 사료, 시골에 가면 돼지, 소가 먹는 사료가 있어요. 그게 25kg였고, 처음에 이렇게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옆구리로 들은 거예요. 옆구리 들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차에다가 그 농협차였어요. 그 차에다가 사료를 싣고 오면 농협 창고에 이렇게 적재를 하는 거예요. 그 적재를 한 다음에 그 마을마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그런 일을 아버지가 시골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아버지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었고 이거를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엄마, 자식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재하고 나르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가족 옆으로. 협동조합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건강하지가 않으셔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도울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는 또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상이 가요. 20kg인데 내 몸무게 20kg인데 25kg를 들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어깨에다 들었냐면, 그냥 착 네, 메고? 어깨. 그러니까 그 일은 사실 남자들의 어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전문가가 되잖아요. 제가 계속 옆구리로 나르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이제 깨가 생기고 힘을 다루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그걸 메고 다녔는데 어깨에다 딱 매가지고 이거를 적재를 할 때 10단, 11단, 12단 이렇게 쌓여. 근데 키가 작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쭉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12단까지 쌀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거의 남자 아저씨들이 너는 어떻게 남자보다도 일을 더 잘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그 창고에다 이렇게 나를 때 남자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지나갈 때 얼른 숨어요. 숨고 그 아들이 지나간다 안 간다 확인하고 또 다시 나와가지고 제가 나르고 이제 이렇게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육남매? 막내. 예. 육남매가 좀, 그, 데모를 좀 할 만도 한데, 좀, 다 순종했어요? 네, 다 순종했고 살아야 되니까. 그땐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말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풍파들이 컸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서 제가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말에 좀 저도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드멍을 해요.
드라마 멍때리기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작은 아씨들이라는 넷플릭스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막 때리면서 폭력 앞에서는 본능이 나온다. 폭력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살기 위해서 네. 본능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좀 전해지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정도면은 누구나 나 빨리 집에서 정말 독립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같아도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경우에 빨리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죠? 시집을 빨리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맞아요. 이미영 선생님은 어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의 그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탈출하고 싶어서 일부러 인문계를 가지 않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상업계 고등학교를 갔고 실습하는 3학년 기간에 이제 마침 언니가 이제 쌍둥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으로 인해서 아이를 빨리 낳게 되는 상황이 와버리면서 언니가 그때 삼각지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미영아 네가 좀 이 가게를 봐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아빠한테 아이고, 탈출하고 잘됐다. 싶어서 아이고, 잘됐다. 오케이. 네, 저는 그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떠나서 뭐 직장을 잡든지 이거였기 때문에 언니한테 가서 제가 이제 신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19살 말에. 그래서 이제 삼각지에서 동대문에 그 새벽 3, 4시에 가가지고 신발을 떼어다가 이제 신발을 팔았는데 제가 발이 또 작거든요. 근데 신발을 떼다 팔았는데 제가 뭐 그 장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디자인을 보고 안목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떼다 팔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서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배우고 힘들게 일했던 것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장사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막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너무 재밌다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정말 재미있게 장사를 잘했어요. 이야,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드디어 탈출했어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마 진짜 그 순간에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엄마가 되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계모 아니야 이 생각 하잖아요. 저는 고향이 전북 순창인데 우리 엄마도 그 당신 삶이 괴로우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막 살가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꼭 옆집에 옥경이라는 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여기까지 올라요. 그럼 걔 데려다 딸 삼아 살지. 이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라온 어린 시절이 청소년기까지가 우리 이미영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보다 더 어려운 거는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너무 쉬워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지금은 행복하고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쉬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그런 훈련 덕에 내가 오늘날 제가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보내라고 해놓고 이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미영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삶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될 때 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노래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 생각나세요? 네.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던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저는 생각났어요. 우리 여자들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내 자식한테 엄마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아빠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 엄마 닮지 말아야지 하는데 똑같이 제가 그렇게. 그럼 집에서 애들을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강하게는 안 하지만 좀 제가 나이에 비해 생긴 거와 다르게 좀 고지식한 부분이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이 한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언제였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나태하게 행동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게으르고 막 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옛날에 그 받았던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게 살아나가지고 왕왕왕 하는. 엄마는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한테 꼰대. 어떻게 받았는데? 네, 이러면서? 꼰대처럼 제가 그렇게 하죠. 그런 아버지 모습을 나에게서 볼 때 느낌이 어때요? 그냥 뭐 아이 볼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정당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너희들한테 너희들 또 이런 건 배워야 돼. 그러고 정당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 네. 안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네. 못 견뎌 이래가면서. 네네네네. 그러고 있어요. 진짜 되게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지금 49살이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면서도. 네. 그 어려웠던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제가 아버지를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결혼도 일찍 했어요. 몇 살에 했어요? 23살에 했어요. 그 정도는 일찍 아니에요. 네, 23살에 하고 24살에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시골에 살면서 사실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체구도 작고 너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유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 5분 이상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체력이 나오면서 계속 하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제 변명은 없었고 그냥 뭐 혈관 주사만 그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거 다 찾아서 제 몸을 어떻게 해가지고 회복을 시키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저한테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똑같은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몸들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서 다시 제 이제 전문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빠를 떠나서 장사를 2년 동안 하고 또 이제 신협에 이제 취직하라는 그런 시험 보라는 그런 권유를 받고 신협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때 회계 전문직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공부를 하다가 한 35, 36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꿈이 생긴 거예요. 저희 회사 그 대표님께서 너는 이렇게 앉아서 회계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대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나도 정말 젊은 여성 CEO가 한번 돼보고 싶은 게 꿈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이제 투잡으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네트워크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봤어요. 누군가 권유를 해서 그래서 네트워크를 한 10년 정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길바닥에다 이제 돈을 많이 쏟아붓고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배우게 됐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어릴 때도 힘들었었는데 그냥 월급쟁이 했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그냥 거기에서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 또 그 외에 네트워크 한다고 이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수입보다 비용이 지출이 더 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나는 생활들을 제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낼 대로 다 빌려가지고 쓰다가 이제 그거를 못 갚는 상황들이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그 못 갚는 상황들이 오면서 정말 진짜 운전하고 다니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외치면서 나는 꼭 될 거야 라고 외치면서 제가
그 힘든 상황에 이제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가지고 너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정말 조용히 제 통장에 막 1,500만 원을 넣어주고 급한 거 꺼봐 하면서 저를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이제 모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건강해지고 이 숨통이 튀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신세졌던 분들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는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그쵸. 그 결국 네트워크에서는 네. 이제 좀 쫄딱 망하고 상황이 됐는데 그 시점에 아버지가 다 쓰러지셨다고. 네네네. 그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제가 그때 정리하고 한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을 다 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제가 3개월을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었고,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중간중간 있을만 하지. 없으면 그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너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상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든 일을 시켜서 네가 아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되게 당돌하게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그랬던 일들이 사소하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맹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죄송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그 많은 것들을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고 너무너무 몰랐다 하면서 아버지랑 그 마지막 시간에 다 풀고 아버지도 저를 어루만지면서 당신이 너무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버지랑 풀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보낸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와 풀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마 이제 가슴에 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계실 때 좀 풀고 보내야 돌아가신 뒤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건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엄마를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 임희영 선생님이 우리 홍정자 선생님 막 우느라고. 우리 선생님 왜 울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요. 그런데 아마 그 또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아버지의 교육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물을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흘리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런 받은 근성인 것 같아요. 근성. 그게 저한테 있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우리 방송 스피치에 딱 왔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는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는 있어요. 제가 오기하고 근성은 있습니다. 하는 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니, 정말로 감사일기 쓰고 셀프 토크 쓰고 Q&A 질문 쓰고 이 카페에다 계속 글을 써 오더라고요. 제가 숙제 검사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토크쇼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어렸던 7살 때 그 10대에 민감한 10대의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그때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임희영 선생님이 이제 그때 미영이에게 그 어린 시절 미영이에게 편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극기 훈련을 힘들게 시켰을 때 많이 힘들었지? 금방 밥 먹었는데 대가리 박으라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밥 처먹고 대가리 박아보라고 하며 소리지던 미영아, 아빠의 개팍한 성격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아빠의 삶의 심정을 이해해 주렴. 그게 아빠로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이었단다.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들, 탈출하고 싶었던 시절들, 괴로워서 교회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시간들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맙구나. 아버지가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 길이 옳다 생각하고 따라와준 미영아 사랑스럽구나. 아버지에게 책임감, 정직함, 성실함, 적응력 모든 것을 배워간 미영아 대견스럽구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무서운 아빠 말에 순종하며 그 길을 지켜와줘서 고맙다 미영아. 아빠가 무서웠지만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지? 이상입니다. 그 어릴 때에 미영이도 지금 이 글을 들으면서 편지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 마음을 또 이해가 되고 아이를 낳으니까 또 아빠의 마음도 또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속 안다 하잖아요. 우리 속상할 때 자식한테, 딸내미한테랑 아들한테 가장 하는 말 뭐예요? 애나 저는, 그쵸. 저도 우리 딸한테, 너도 이년아, 너하고 똑같은 딸년 낳아서 키워봐. 그런데 우리 딸은 그래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 거야. 나 같은 거 나면 어떡해. 알긴 알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다 부모 마음이고 또 자식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돌아가실 무렵에 내가 만약에 내 자식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만 부모한테 해도 진짜 효녀 소리 듣고 이럴 텐데 하면서 아, 자식이라는 것은 딱 그만큼이고 엄마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엄마라는 자리, 자식이라는 자리는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네. 자식 나보니까 아버지니까 많이 이해되셨죠? 이해가 많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셨대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 됐어요. 아, 3년. 3년. 코로나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코로나 직전에. 예, 아마 아버지가 지금 미영이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역시 내 딸이야. 아, 좋아요. 자, 이제는 아버지께 쓴 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지만 막내딸에게 웃음을 표현한 아빠에게 어릴 땐 이 세상에 아버지 같은 분 없을 거라고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도 아버지가 창피했었어요. 사료를 동네마다 배달 다닐 때 남자친구들이 보는 게 너무 창피했었어요. 아버지의 강력한 스파르타식 교육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일을 해도 현재 일이 가장 쉬운 일이랍니다. 어려서부터 힘든 일을 해와서인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쉬운 일이라는 걸 삶에서 느낀답니다.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덕에 이 막내딸이 당당하고 근성도 있고 강단도 넘치고 오뚜기처럼 넘어지려 해도 일어서는 멋진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그런 근성이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니까요. 아이를 낳아보니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눈물 날 수밖에 없죠. 우리 홍정자 선생님 계속 울어.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건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당에서 사랑의 방법을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의 방법은 기준을 너에게 두고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기준을 너에게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방식대로, 아버지는 누구 방식으로 살아겠어요? 아버지 방식. 맞아요. 아버지 방식대로 사랑을 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식한테든 아니면 우리 관계 속에서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래 가사 있어요.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졸라 힘들었죠. 빠빠바바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아버지가 아는 최선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봉수당 문화혁신학교 방송 스피치 와서 공부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영 선생님의 미래 꿈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스파르타식 교육과 그런 강함과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주셨는데, 자, 이런 아버지의 받은 그런 걸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래 꿈을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제가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그 많은 제가 몸매 조각가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하고 함께 2박 3일 동안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챙겨주고 몸매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숭아학당을 오게 되었어요. 우리 성창훈 총장님과 우리 이행자 교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있는지만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봉숭아학당을, 안성에, 이런 교육, 문화혁신 학교를, 나도 운영을 해보고 싶다. 우와! 이런 사실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또 교육적으로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기 방송 스피치 방에서 우리 오행자 교수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우리 성창훈 총장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지를 그냥 녹음하면서 유심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다시 이런 문화혁신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혁신이 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해서 한번 꿈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와! 역시 우리 총장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이런 이야기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하셨잖아요. 처음 했어요. 왜냐면 그죠? 제 마음속에 첫날 제가 수업 들어왔을 때 그 꿈을 꾸게 됐어요. 첫날. 네, 첫날. 그래서 이제 윤진이 그 매니저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언니 나는 첫날 우리 교수님하고 총장님을 뵀을 때 그런 일을 좀 안성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울린다 이러더라고요.
둘이서만 짜고 둘이서만. 안성댁들만 알고 있었구나. 더 기대가 되네요.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은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가장 관심 있는 게 건강이고 또 가장 관심 있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크게 우리 봉수학당문화혁신학교와 함께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니 더 기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이미영 선생님과 함께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때로는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좋죠. 여러분들도 한번 언제 나도 할 말 있어요 하고 총장님한테 손을 번쩍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대신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해도 내가 스스로 나중에 어떤 말이 들려와도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저도 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든 저 뭐 이혼한 이야기든 제가 다 하거든요. 왜? 그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우리 이미영 선생님도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고 인연이 되기도 하고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삶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이렇게 441차 월요축제 우리 2부를 우리 이미영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하셨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